사시파 줄거리. 제나라와 내통했다는 누명으로 죽을 뻔한 범저는 구사일생으로 진나라로 달아나고 장록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다가 충원으로 진소양 왕의 신임을 얻어 승상이 된다. 범저의 억울한 지난날을 들은 진왕은 그를 위해 원수를 갚아주려고 위제를 잡아들이게 한다. 여러 선비들이 위제를 숨겨주는 가운데 진왕은 위제를 잡기 위해 조나라 평원군을 인질로 삼는데 결국 위제가 자살함으로써 범주의 원수를 갚게 된다. 범죄의 계략으로 조왕은 진군을 대적하기 위해 나간 연파를 불러들이고 조가를 대장으로 내보냈는데 이로 인해 조군은 크게 패하고 진나라 장수 백기는 장평 땅에서 항복한 4만여 명의 조군을 학살한다. (99) 원사두우. 조갈은 이미 죽고 항복한 40여만 명의 군사들은 진나라 장군 무안군 백기에 의해 모조리 학살되고 겨우 연소자 240여 명만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나라 안은 온통 울음바다로 변했다. 그러나 조갈의 어머니만은 울지 않았다. 조갈의 어머니가 말한다. 괄이 장수가 되었을 때부터 나는 이미 죽은 사람으로 생각했다. 조나라 효성왕은 조갈의 어머니가 한사코 자기 아들을 장수로 삼지 말라고 만류하던 일을 생각하고 그녀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제물을 보내어 위로했다. 그리고 조왕은 연파에게 사람을 보내 지난날 파직시킨 것을 사과했다. 그 무렵 변방을 지키던 관리 하나가 급히 달려와 백기가 조나라 도읍 한단 땅을 치기 위해 진군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조왕이 좌우를 둘러보며 신하들에게 묻는다. 누가 나가서 진나라 군대를 막겠소? 그러나 누구 하나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이날 저녁 평원군 조승은 귀가하여 문객들에게 진나라 군대를 물리칠 방법을 물었다. 그러나 문객들 역시 대답이 없었다. 그런데 마침 그 무렵 평원군 집에 와서 유숙하고 있던 소대가 나서서 말한다. 이 몸이 진나라도 함양에 가기만 하면 능히 그들의 발을 묶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에 평원군이 다시 궁궐로 들어가 소대의 말을 전하자 조왕은 많은 재물을 주어 소대를 진나라로 보냈다. 소대는 함양에 도착하는 즉시 승상 범저를 찾아갔다. 범저가 소대에게 윗자리를 권하고 묻는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소? 소대가 대답한다. 승상을 위해서 왔소. 이 말에 범저가 귀가 솔깃하여 청한다. 나를 위해서 오셨다면 어서 좋은 계책을 가르쳐 주오. 무안군 백기가 지금 조나라 한단 땅으로 쳐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승상께서도 아시겠지요. 그는 귀신처럼 군사를 부리는 장수이므로 이번에도 틀림없이 승리를 거둬 진나라가 제업을 이루는 데 큰 공을 세울 것이요. 그렇게 되면 승상께서도 백기 앞에서 몸을 낮추어야 될 것입니다. 범저가 깜짝 놀라 다가앉으며 묻는다. 그럼 이 일을 어찌해야 좋겠소? 소대가 대답한다. 먼저 한나라와 조나라로 사람을 보내어 땅을 베어 바치도록 종용하십시오. 그런 연후에 진나라와 그 두 나라 사이에 화평을 이루십시오. 만약 두 나라 땅을 받게 되면 그 공은 승상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무안군은 모든 병권을 잃고 승상의 주인은 태산처럼 든든해질 것입니다. 범저는 소대의 말에 비로소 안심이 되어 표정이 밝아졌다. 다음날 범저가 궁으로 들어가서 진왕에게 아랜다. 우리 군사들은 타국에서 휴식을 취할 겨를도 없이 싸우느라 무척 지쳐 있습니다. 그들에게 휴식을 줄 겸 한나라와 조나라에 사람을 보내 땅을 바치는 조건으로 화평에 응하도록 하십시오. 진왕이 대답한다. 승상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오. 왕의 승낙을 얻은 범저는 소대에게 많은 황금과 비단을 주며 한나라와 조나라에 가서 교섭해 줄 것을 부탁했다. 소대가 한나라와 조나라에 가서 교섭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두 나라는 그동안 진나라 군사에게 몹시 시달렸으므로 소대의 권유대로 순순히 땅을 내놓았다. 이때 한나라는 원홍송을 내놓았고 조나라는 6개의 성을 바쳤다. 이에 진왕은 무안군 백기에게 회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미 조나라로 쳐들어가서 한단성을 포위하려 하던 백기는 왕명을 받고 그것이 범저의 농간에 의한 계책임을 짐작했다. 이때부터 백기와 범저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하는 수 없이 진나라로 돌아간 백기가 군사들을 모아놓고 말한다. 조나라의 항복을 받을 날이 바로 눈앞에 닥쳐왔었는데 대세를 읽지 못하는 자가 우리를 불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니 기막히고 분한 일이다. 진왕은 그 말을 전해 듣고 크게 후회하여 말한다. 그게 사실이라면 왜 진작 한단성을 간단히 함락시킬 수 있다고 상소라도 하지 않았던가. 진왕은 백기를 다시 대장으로 삼아 조나라를 치려고 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때 백기가 병이 나서 일어나지 못하는 바람에 왕릉을 대장으로 삼았다. 왕릉이 군사 10만 명을 거느리고 쳐들어가 한단성을 포위하자 조왕은 연파로 하여금 대적하게 했다. 연파의 적수가 못되었던 왕릉은 패배를 거듭했다. 이때 무왕군 백기의 병이 다 나았으므로 진왕은 그에게 왕릉 대신 대장이 될 것을 명했다. 그러나 백기는 모든 상황으로 보아 지금은 조나라를 칠 때가 아니라면서 굳이 사양했다. 이에 진왕은 왕릉을 소환하고 대신 왕후를 조나라로 보냈다. 왕을은 한단성을 포위하고 끊임없이 공격을 시도했으나 5개월이 지나도록 성은 함락되지 않았다. 무왕군 백기가 이 소문을 듣고 한 빈객에게 말한다. 한단성을 치기가 용이하지 않다고 했건만 왕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더니 이제야 그 사실이 입증된 셈이오. 범저와 가까운 사이였던 그 빈객은 백기의 말을 범저에게 전했다. 이에 범저는 궁에 들어가 진왕에게 빈객에게 들은 대로 고했다. 이에 크게 노한 소양왕은 백기의 모든 벼슬을 빼앗고 일개 군사의 신분으로 나라 밖으로 추방하라 명했다. 그리하여 함양성에서 쫓겨난 백기는 두 땅에 이르러 잠시 쉬었다. 그때 함양에서는 범저가 다시 진왕에게 아랜다. 백기가 만일 다른 나라로 가서 장수가 되어 진나라로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대로 살려보냈다가는 장차 큰 후환이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러자 진왕은 한 사람에게 허리에 칼을 뽑아주며 백기에게 자결하라 이르도록 했다. 그리하여 진왕의 칼을 가진 사자가 백기를 뒤쫓아갔다. 왕의 사자는 두 땅에서 백기를 만나 칼을 내주며 왕명을 전했다. 백기가 칼을 받아쥐고 탄식한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일을 당한단 말인가. 아니, 죽어 마땅하다. 장평에서 항복한 조나라 군사 40여만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인 내가 아닌가. 그리고 백기는 진왕의 칼로 자기 목을 찌르고 죽었다. 이때가 진소양왕 50년 11월이요 준한왕 58년이었다. 백기가 죽은 뒤 진소양왕은 정한평을 부장으로 삼아 군사 5만 명을 주면서 한단성을 공격하고 있는 왕후를 도우라 명했다. 조나라 효성왕은 진나라 구원군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 여러 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구원을 청했다. 평원군 조승이 조왕에게 아랜다. 위나라는 우리나라와 인척간이므로 반드시 구원병을 파견할 것입니다. 하지만 초나라는 멀고 또 강대국이어서 사신만 보내서는 소용없을 것이니 신이 직접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승낙을 얻은 평원군 조승은 초나라로 함께 갈 문객 20여 명을 뽑았다. 그러나 3,000명의 문객 중에서 문무를 겸비한 자는 19명에 불과했다. 조승이 탄식하며 말한다. 수십 년에 걸쳐 선비들을 기른 결과가 겨우 이것이란 말인가. 인재를 구하기가 이렇듯 어려운 것인가. 그러자 맨 아래쪽 자리에 앉아있던 한 문객이 나서서 말한다. 저 같은 사람은 그 속에 낄 수 없습니까? 평원군이 묻는다. 그대는 누구요? 성은 모, 이름은 수입니다. 대량 출신으로 대군의 문하에 있은 지 3년이 되었습니다. 평원군이 웃으며 말한다. 무릇 훌륭한 인재는 주머니에 있는 송곳과 같소. 즉 송곳이 주머니를 뚫고 나오듯 훌륭한 인재는 반드시 두각을 나타내는 법이요. 선생이 내 문화에서 3년간 있었다고 하는데 나로서는 그 이름을 들어본 일이 없으니 그렇다면 선생은 문과 무가 다 특출하지 못한 것이요. 이에 모수가 말한다. 그렇다면 부디 이 몸을 대군의 주머니에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뚫고 나오겠습니다. 주머니도 없는데 두각을 나타낸다면 어찌 훌륭한 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마음에 들어 평원군은 그를 20명에 포함시켜 데리고 가기로 했다. 조나라 효성왕에게 하직 인사를 한 다음 평원군은 20명의 문객을 거느리고 초나라로 향했다.
초나라 근교에 이르자 평원군은 춘신군 황홀에게 미리 사람을 보내 기별을 했다. 황홀과는 늘 서신 연락을 하는 친한 사이였던 것이다. 평원군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춘신군 황홀의 부중에 도착했다. 함께 아침 식사를 한 다음 황홀은 평원군 조승을 데리고 궁으로 들어갔다. 평원군 조승은 초나라 고열왕에게 예를 표하고 정해주는 자리에 앉았다. 모수 이하 19명도 개하에 나란히 늘어섰다. 평원군은 천하 모든 나라가 힘을 합쳐 진나라를 무찔러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자 초왕이 잘라 말한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진나라와 새로이 우호를 맺었소. 만약 우리가 조나라를 돕는다면 진나라는 우리 초나라를 결코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오. 평원군이 말한다. 진나라가 초나라와 우호를 맺은 이유는 삼진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삼진이 망하면 그 다음엔 초나라 차례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그러나 진나라를 두려워하고 있던 초나라 왕은 평원군의 청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개하에 있던 모수가 하늘을 쳐다보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옷이었다. 모수는 허리에 창칼을 잡은 채 계단 위로 올라가 평원군에게 말한다. 가부간에 결정을 내리면 될 일을 왜 이렇게 질질 끌고 계십니까? 아침에 와서 오시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니 답답합니다. 초왕이 화를 내며 묻는다. 저 사람은 누구요? 평원군이 대답한다. 신의 집 문객으로 이번에 함께 온 모수라는 사람입니다. 초왕이 모수에게 말한다. 과인이 그대의 주인과 대사를 의논하는 중이거늘 어찌 모험하게 올라와 참견하는가. 썩 물러가라. 그러나 모수는 물러가지 않고 초왕 앞에 가까이 가서 칼을 잡고 말한다. 천하 여러 나라가 단결하는 것이야말로 천하의 대사이므로 모든 사람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군 앞에서 신을 나무라시니 서운합니다. 모수의 태도는 참으로 당당했다. 초왕은 비로소 약간 음성을 낮추어 말한다. 무슨 할 말이 있거든 해보오. 이에 모수가 아랜다. 강성하던 초나라가 진나라가 일어나면서부터 싸울 때마다 패했습니다. 그리하여 언 땅을 빼앗기고 결국은 도읍 영성까지 빼앗기고 이곳 진 땅으로 천도했습니다. 대왕께서는 그 한을 잊으셨습니까? 오늘날 천하가 단결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조나라를 위해서라기보단 초나라를 위해서 더욱 시급한 일입니다. 초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옳은 말이요. 모수가 묻는다. 그러시다면 대왕께서는 결심을 하셨습니까? 초왕이 결연히 대답한다. 좋소. 결심했소. 반나절이 걸려도 결말을 짓지 못하던 교섭이 모수의 말 한마디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연합국의 우두머리가 된 초나라 왕은 춘신군 황홀에게 8만 대군을 이끌고 가서 조나라를 도우라고 명했다. 이튿날 귀국하는 길에 평원군이 모수에게 말한다. 선생의 세치여가 100만 대군보다도 낫구려. 나는 그동안 숱한 사람들을 겪었기 때문에 사람 보는 눈은 정확하다고 자부했는데 이번 일로 완전히 자신을 잃었소. 평원군은 귀국하는 즉시 모수를 상객으로 높이고 극진히 대우했다. 한편 위나라 알리왕은 대장 진비에게 군사 10만을 주어 조나라를 돕도록 했다. 진왕은 여러 나라에서 조나라를 돕기 위해 군사를 보냈다는 말을 듣고 친히 조나라에 갔다. 그리고 위나라 알리왕에게 사신을 보내 위나라부터 치겠다고 위협했다. 이 같은 위협에 크게 겁을 먹은 위왕은 이미 출정한 진비에게 급히 사람을 보내 일단 행군을 멈추고 다시 명령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라고 지시했다. 행군 중에 왕명을 받은 진비는 업파 땅에서 진을 치고 머물렀다. 한편 초나라 춘신군 황홀 역시 무관에서 일단 군사를 멈추고 정세를 관망했다. 진나라 소양왕의 아들인 태자 안국군에게는 20여 명의 아들이 있었다. 본부인인 동궁비, 즉 초왕의 딸인 화양부인은 안국군의 총애를 받았으나 아들을 낳지 못했다. 따라서 20여 명의 아들은 모두 서출이었다. 안국군의 둘째 아들인 왕손이인은 하이라는 여자의 소생인데 그는 지난날 진나라와 조나라가 민지 땅에서 맺은 조약에 따라 볼모로서 조나라에 갔다. 그 이후 그는 조나라 한단 땅에서 계속 볼모 신세로 살고 있었다. 하이는 안국군으로부터 별로 총애를 받지 못한 데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20여 명의 형제들 중 2인이 볼모로 뽑혔던 것인데
진앙도 안국군도 그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으므로 그 후 데려올 생각도 하지 않고 그대로 버려두었던 것이다. 진나라 장수 완전히 조나라를 쳤을 때 조왕은 크게 노하여 이인을 죽이려 했다. 그때 평원군 조승이 가난다. 이인은 진나라에서 거의 버림받다시피 한 사람이니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지금 죽였다가는 오히려 트집거리만 됩니다. 그냥 살려두었다가 필요한 때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조왕은 평원군의 이야기에 수긍은 했지만 화가 풀리지는 않았으므로 이인을 총대에만 머물도록 하는 한편 대부 공성군으로 하여금 지키게 했다. 그리고 그에게 대주던 생활비도 대폭 줄여버렸다. 그 후로 이인은 수레가 없어 어딜 가더라도 걸어 다녀야 했고 용돈이 없어 총대에 틀어박힌 채 늘 우울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 그 무렵 조나라 한단성 안에 양책당 출신인 여부리가 살고 있었다. 여부리의 아버지는 장사꾼이었다. 그 역시 아버지와 같은 장사꾼이었다. 그들 부자는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싼 값에 물건을 사들였다가 비싼 값에 파는데 비상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모름지기 세상이 어수선할 때에는 벼락부자가 생기기 마련이었다. 그 누구도 그들 부자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여시집이 매우 부자라는 사실만은 다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여부리는 거리에 나갔다가 우연히 이인을 보았다. 비록 초라한 의복에 우울한 표정을 하고 있었으나 귀인의 기상이 완연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 이인의 내력을 알아낸 여부리가 집으로 돌아가 그 아버지에게 묻는다. 농사를 짓는다면 이익을 몇 배나 볼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대답한다. 10배 정도는 되지. 여부리가 다시 묻는다. 그렇다면 구슬이라든가 옥을 가지고 장사를 하면 얼마가 남습니까? 100배가량은 남는다. 만약 한 사람을 도와서 한 나라 왕이 되게 하고 그 나라의 정권을 잡는다면 이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한다. 정말 한 사람을 왕이 되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이익이 어찌 1000배 만배에 그치겠느냐. 다음 날 여부리는 총대를 지키는 공성건을 찾아가 뇌물을 써서 교제를 텄다. 그리고 그 후로 자주 공성건과 왕래하는 동안에 두 사람은 아주 가까워졌다. 어느 날 놀러 갔던 길에 이인을 보게 되자 여부리는 공성건에게 시침을 떼고 묻는다. 저 사람은 누구요? 그러자 공성건은 여부리의 속셈도 모르고 이인에 대해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그로부터 한 달쯤 후 공성건은 술자리를 마련하고 여부리를 초청했다. 여부리가 말한다. 우리 둘이 마시려니 좀 쓸쓸하군요. 마침 진나라 왕손이 여기 있다니 합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공성건이 쾌히 응낙하여 이인이 술자리에 불려왔다. 주거니 받거니 술을 마시는 동안에 세 사람은 얼근히 취했다. 공성건이 소변을 보기 위해 변소에 가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부리가 이인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이제는 진나라 소양왕께서도 늙으셨습니다. 태자 안국군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바로 정실 부인인 화양 부인인데 그분에게는 소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하의 형제가 20명이나 되지만 누구 하나 뚜렷하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이때 진나라로 돌아가셔서 화양 부인에게 효도를 하십시오. 소생이 없는 화양 부인이 그 효성에 감동하여 전하를 친아들로 삼기만 한다면 전하는 진나라 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이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한다. 이런 처지에 있으면서 어찌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겠소. 단지 이 나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한이 될 따름이요. 여부리가 말한다. 우리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전하께서 마음의 각오만 되어 있으시다면 제가 진나라에 가서 전하를 위해 천금을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안국군 태자 내외분을 설복시켜 진나라에서 전하를 데려가도록 힘써보겠습니다. 이인이 말한다. 만일 그렇게만 된다면 내 그대와 함께 부귀를 누릴 것이요. 그 후로 여부리는 왕손 이인과 자주 만날 수 있었다. 어느 날 여부리는 왕손에게 비밀리에 황금 500금을 주며 주위 사람들을 매수하라고 말했다. 이인은 그날부터 공작원의 휘하부하들에게 돈을 쓰기 시작했다. 돈의 위력은 대단했다. 어느덧 왕손 이인을 지키던 자들은 모두 그와 한패가 되었다. 여부리는 공성건에게 장사차 여러 나라를 다녀올 작정이라며 인사를 하고는 조나라를 떠났다. 어느 날 여부리는 진나라 도 함양에 나타났다.
태자 안국군의 정실 부인인 화양 부인에게는 친정언니가 있었다. 그녀 역시 초나라에서 조나라로 출가해와서 살고 있었다. 미리 그러한 사실을 알아두었던 여부리는 진나라에 들어간 즉시 그녀의 집 하인들을 먼저 매수하기 시작했다. 그 집 하인이 화양 부인의 언니에게 말한다. 조나라에 볼모로 가 있는 왕손이인께서 여부리라는 사람을 시켜 화양 부인께 드릴 물건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님께 드리라는 물건입니다. 그러면서 하인은 함 하나를 바쳤다. 그 함 속에는 황금과 구슬이 가득 들어 있었다. 화양 부인의 언니는 그 예물에 매우 흡족해하며 여부리를 불러오게 했다. 화양 부인의 언니가 여부리에게 말한다. 먼 길을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소. 왕손께서는 안녕하신지요? 여부리가 대답한다. 왕손께서는 늘 화양 부인을 그리워하시며 나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었기 때문에 화양 부인을 친어머니로 생각하고 있다. 하루빨리 돌아가서 그동안 못다한 효도를 해야 할 텐데 조나라에서 이러고 있으니 그 불효가 크다고 탄식하신답니다. 그리고 여부리는 화양 부인에게 전해달라며 함 하나를 바쳤다. 왕손께서는 효도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한이 된다고 하시면서 이 물건을 화양 부인께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양 부인의 언니 되시는 마님께 부탁드리면 잘 선처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화양 부인의 언니는 마음이 흡족하여 하인들에게 여부리를 극진히 대접하라고 일렀다. 그리고 궁에 들어가 화양 부인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함을 전했다. 황금과 옥으로 만든 폐물이 가득 든 그 함을 받은 화양 부인은 매우 기뻐했다. 왕손 이인이 이토록 나를 생각하고 있었던가. 언니는 어서 가셔서 그 여부리라는 사람에게 왕손의 효성에 내가 매우 기뻐하더라고 전해주세요. 화양 부인의 언니로부터 궁에 다녀온 경가를 들은 여부리가 말한다. 화양 부인이 비록 지금은 안국군의 총애를 받고 있지만 후사가 없으시니 결코 안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루속히 여러 왕손 중에서 어질고 효성이 깊은 분을 택하여 아들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언젠가 진나라 왕이 될 것이고 화양 부인은 자연히 태호가 되어 권세를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왕손들 중에서 어질고 효성 있는 사람이라면 이인 어른만한 분이 없지요. 더구나 그분은 화양 부인을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있으니 참으로 적격입니다. 부인은 다음 날 다시 궁으로 들어가서 화양 부인에게 여부리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그러자 화양 부인이 한숨을 쉬며 말한다. 그 사람의 말이 맞아요. 그렇잖아도 내 앞날에 대해 근심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안국군과 더불어 술을 마시며 즐기던 화양 부인이 갑자기 흐느껴 울었다. 안국군이 당황하여 그 까닭을 묻자 화양 부인이 간신히 울음을 참고 대답한다. 이 몸은 천행으로 태자마마의 은총을 입고 있지만 소생이 없어 늘 앞날이 불안합니다. 진정 태자께서 저를 생각하신다면 여러 왕손 중에서 가장 쓸만한 인물인 이인을 적자로 삼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마음이 한결 든든하겠습니다. 태자가 미소를 띄우며 허락한다. 부인의 원대로 하시구려. 그러자 화양 부인이 말한다. 그러나 훗날 오늘 저와 한 약속을 잊고 다른 후궁의 청을 들어주시지나 않을는지 염려스럽습니다. 정 못 믿겠다면 옥부에 맹서를 새겨주겠소. 태자는 옥부에 적사 이인, 즉 이인을 적자로 삼는다라고 새긴 다음 그것을 둘로 나누어 서로 하나씩 나눠 가졌다. 화양 부인이 묻는다. 그런데 왕손 이인이 지금 조나라에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태자가 대답한다. 기회를 엿보아 부왕께 이인을 데려오도록 청해보겠소. 그 후 안국군이 왕손 이인을 데려오자고 청했으나 소양왕은 조나라와의 일로 기분이 좋지 않았으므로 허락하지 않았다. 이 소식을 들은 여부리는 이번에는 진소양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왕후의 친정 동생인 양천군과 접촉했다. 양천군과 만난 자리에서 여부리가 말한다. 오늘날 대군의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으나 태자 안국군 문화 사람들은 그 반대의 처지에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고 진왕이 돌아가시면 태자 안국군이 즉위하여 지금과는 정반대로 서로의 처지가 뒤바뀝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대군의 앞날은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양천군이 깜짝 놀라 묻는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좋겠소? 여부리가 대답한다.
저에게 대군의 앞날을 태산보다 든든하게 해드릴 계책이 있습니다. 제 계책을 들으시려는지요? 양천군은 자리에서 일어나 여부리 앞에 가서 꿇어앉으며 그 계책을 일러달라고 청했다. 여부리가 말한다. 대군께서 누님이신 왕후마마께 청하여 조나라의 볼모로 잡혀있는 왕손이인을 데려오도록 하고 왕손이인이 태자 안국군의 적자만 된다면 만사는 해결됩니다. 타국에서 소름을 당하며 살던 왕손이인은 진나라를 얻게 되고 소생이 없는 태자비 화양 부인은 아들을 두게 되니 그러면 그 공이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대군과 왕후마마는 진나라에 끼친 공로로 영세도로 부귀영화를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양천군은 여부리의 말을 듣고 곧 왕후를 찾아가 들은 대로 고했다. 그러자 왕후는 진소양왕에게 왕손이인을 데려오라고 졸랐다. 소양왕이 대답한다. 머지않아 조나라에서 화평을 청해올 것이요. 그때 데려오도록 합시다. 어느 날 태자 안국군이 여부리를 자기 초소로 불러들여 말한다. 나는 왕손을 데려다 적자로 삼을 생각인데 부왕의 허락이 없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겠소.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말해주오. 여부리가 대답한다. 태자께서 진정 그렇게 결심하셨다면 소인이 천금을 들여서라도 조나라 신하들을 매수하여 왕손이인을 모셔오겠습니다. 이에 태자 안국군과 화양 부인도 황금 300일을 내놓았다. 또한 왕후도 황금 100일을 여부리에게 보내왔으며 화양 부인은 따로 황금 100일가 왕손이인에게 전하라면서 의복 한 상자를 내주었다. 그리고 태자 안국군은 여부리를 왕손이인의 태부로 명했다. 여부리는 그날로 진나라 함양성을 떠나 조나라로 향했다. 이윽고 조나라 도읍 한단성에 도착한 여부리는 많은 예물을 가지고 총대로 갔다. 그는 공성건에게 많은 뇌물을 바친 다음 왕손이인을 만났다. 여부리는 그간의 경위를 낱낱이 고하고 황금 500일가 의복을 왕손이인에게 전했다. 왕손이인이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의복은 받아두겠지만 황금은 선생이 가지고 계시다가 필요한 곳에 쓰십시오. 이 몸은 그저 진나라에 가게만 된다면 그곳으로 족합니다. 여부리에게는 조이라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용모도 아름다웠지만 특히 춤과 노래 솜씨가 뛰어났다. 이때 조이는 여부리의 아이를 잉태한 지 2달째였다. 왕손이인을 만나고 돌아온 날 밤 여부리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왕손이인이 진나라로 돌아가면 틀림없이 왕위를 계승할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조이를 그에게 바치자. 그러면 조이가 지금 잉태한 아이를 낳으면 바로 내 아들이 진나라 왕손이 되는 것이다. 며칠 후 여부리는 왕손이인과 공자건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주연을 베풀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이를 소개시키고 춤과 노래로 그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조이의 아름다움에 홀딱 반한 왕손이인은 짐짓 취한 척하며 여부리에게 청한다. 객지에서 너무 오랫동안 홀로 지내다 보니 그 적막함을 비할 데가 없소. 그래서 하는 얘긴데 조이를 내 아내로 줄 수 없겠소. 조이의 몸값이 얼마요? 만약 지금 갚지 못한다 하더라도 죽기 전에는 기필코 갚겠소. 그러자 여부리는 일부러 노안체하며 말한다. 나는 호의로 전하를 초대하였고 또한 조이를 불러 좌석을 즐겁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여자를 뺏으려 하시다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왕손이인이 황급히 꿇어 엎드려 사과한다. 치중에 한 말이니 부디 용서해 주시오. 그동안 너무 쓸쓸하게 지냈더니 나도 모르게 헛말이 나온 듯하오. 이에 여부리는 이인을 붙들어 일으키며 말한다. 전하를 위해 이미 천금을 버렸는데 그까진 여자 하나가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다만 조이가 아직 나이 어리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니 전하를 따를지 그것이 걱정될 따름입니다. 제가 조이를 잘 타일러 봐서 승낙만 한다면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여부리는 조이에게 자기 뜻을 알리고 왕손이인에게 갈 것을 권했다. 그러자 조이가 흐느껴 울며 여부리에게 말한다. 어른의 말씀을 제가 어찌 거역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들었던 부부의 정을 어찌 끊으리이까? 내가 장차 낳을 내 아이가 진왕이 된 후에 다시 부부가 되어 부귀를 누리면 되지 않느냐. 그리하여 소원대로 조이를 아내로 맞이한 이인은 그녀를 끔찍이 사랑했다.
그들은 마치 고기가 물을 만난 듯 부부의 정이 좋았다. 혼례를 올리고 약 한 달가량 지났을 때 조이가 이인에게 말한다. 첩은 전하의 은총을 입어 태기가 있습니다. 조이가 이미 잉태했던 사실을 알 까닭이 없는 이인은 그녀가 자기 아이를 가진 것으로 알고 매우 기뻐했다. 어느덧 조이와 이인이 같이 지낸 지 8개월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조이의 산홀이 된 것이다. 그런데 뱃속의 아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장차 천하를 호령할 아이라서 툭출했는지 아무튼 조이는 12달 만에 아이를 낳았다. 아기가 태어난 순간 방 안에는 분홍빛 기운이 가득했다. 그리고 온갖 종류의 새들이 집 안으로 날아들었다. 아기는 날 때부터 코가 크고 눈이 길고 이마가 단단할 뿐 아니라 눈에는 광채가 돌고 입속에는 이미 몇 개의 이가 났으며 목에서부터 등줄기까지 비늘이 돋았고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동네가 떠나갈 듯했다. 이때가 진소양왕 48년 정월 초하루였다. 왕손 이인이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천하 운기를 타고나는 임금은 날 때부터 비범한 징조가 보인다고 들었는데 이 아이를 보니 골상부터가 비범하다. 그리고 정월 초하룻날 낳았으니 훗날 반드시 천하를 다스릴 것이다. 왕손 이인은 아이의 이름을 조이의 성을 따고 장차 천하를 다스릴 아이라고 해서 조종이라고 지었다. 여불이 역시 조이가 등남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속으로 몹시 기뻐했다. 진소양왕 50년, 조종의 나이 어느덧 3살이었다. 이 무렵 진나라 군사들이 한단성을 포위한 채 공격을 퍼붓고 있었으므로 조나라하는 몹시 술렁거렸다. 여부리가 왕손 이인에게 말한다. 진군의 공격이 심해질수록 전하의 처지는 위태롭습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시려거든 속히 진나라로 달아나셔야 합니다. 이인이 말한다. 내가 믿는 사람은 오직 선생뿐이요. 이때 여부리는 한단성 남쪽을 지키는 장수를 찾아가 황금 300일을 내놓으며 말한다. 우리 고향은 양책 땅입니다. 그동안 장사 때문에 한단성에서 살고 있었는데 진나라 군사들이 진입해 성을 포위하는 바람에 고향에도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황금 300일을 가지고 왔으니 장군께서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성문 밖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조나라 장수는 여부리가 내놓은 황금을 받고 두말 없이 허락했다. 여부리는 다시 공성권을 찾아가 황금 100일을 내놓으며 남문을 지키는 장수에게 자기 가족들을 통과시키라는 분부를 내려달라고 부탁했다. 공성권의 허락을 얻은 여부리는 이인에게 가서 다음날 한밤중에 식구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오라고 일렀다. 다음날 여부리는 술과 음식을 잔뜩 해가지고 공성권을 찾아갔다. 오랫동안 신세가 많았습니다. 식구들을 데리고 3일 안에 이곳을 떠날 작정입니다. 난리가 가라앉으면 다시 오겠지만 헤어지는 마당에 어찌 주연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잔치는 그날 밤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공성권은 크게 취해 골아떨어졌다. 휘하의 졸개들도 술에 취해 모두 잠이 들었다. 왕손 이인은 조희와 아들 조정을 데리고 평복 차림으로 여부리의 집으로 갔다. 여부리 부자는 이미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일행이 남문으로 갔다. 여부리의 가족 속에 왕손 이인과 그 가족이 끼어 있는 것을 알 리 없는 조나라 장수는 곧 성문을 열어주었다. 그때 진나라 장수 왕홀의 진영은 한단성 밖 서문 쪽에 있었다. 그러나 양책으로 가려면 남문으로 나가야 했다. 남문을 나온 여부리 일행은 양책 쪽으로 얼마쯤 가다가 진나라 군사가 진치고 있는 곳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어느덧 날이 밝기 시작했다. 여부리 일행은 곧 진나라 군사들에게 발견되어 조사를 받았다. 여부리가 왕손 이인을 가리키며 말한다. 이분은 지금까지 조나라에 볼모로 계시던 진나라 왕손 이인이시다. 우리는 지금 가까스로 한단성에서 빠져나와 진나라 분영으로 가는 길이니 어서 길을 안내하여라. 이에 진나라 군사들은 곧 말에서 내려 여부리와 이인의 가족을 분영의 왕홀에게 안내하였다. 이날 이인은 목욕하고 의관을 차려입은 다음 왕홀이 마련한 잔치 자리에 앉았다. 왕홀이 술잔을 권하며 말한다. 싸움을 독려하시기 위해 대왕께서 지금 심리 밖에 와 계십니다.
잔치가 끝나자 이인은 진나라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소양왕이 있는 행궁으로 향했다. 진왕은 이인을 보자 덥석 끌어안고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태자가 밤낮 없이 내 생각만 하고 있는데 하늘의 도움으로 사지에서 무사히 빠져나왔구나. 즉시 함양으로 가서 내 부모를 위로하도록 하여라. 이윽고 이인 일행은 진소양 왕에게 하직하고 함양성으로 향했다. 100. 절부구조. 여부리는 함양에 도착하자 곧 동궁으로 사람을 보내 왕손 이인의 귀국을 알렸다. 태자 안국군과 화양 부인은 매우 기뻐하며 중당에 나가 좌정한 채 왕손 이인을 기다렸다. 동궁에 들어가기 전에 여부리가 왕손 이인에게 말한다. 화양 부인은 초나라 출신입니다. 그러니 전하께서는 초나라 복장을 하고 동궁에 들어가십시오. 즉 평소에 전하가 화양 부인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인은 여부리의 말대로 초나라 옷으로 갈아입고 동궁으로 들어갔다. 그는 먼저 태자 안국군에게 절을 한 다음 화양 부인에게도 예를 표했다. 이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불초소자 부모님 쓰라를 너무 오랫동안 떠나 있어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화양 부인이 이인의 초나라 복장을 자세히 뜯어보고 묻는다. 그대는 그간 조나라 한단성에 있었는데 어떻게 초나라 복장을 하고 왔는가? 이인이 대답한다. 소자는 그동안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을 초나라 옷을 만들어 입고 달랬습니다. 이에 화양 부인이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그대가 나를 그토록 생각하는 줄은 몰랐구나. 그러자 곁에 있던 태자 안국군이 말한다. 내 이 기쁜 날을 기리기 위해 그대의 이름을 새로 지어주리니 이제부터는 자초라고 하여라. 이인은 일어나 다시 안국군에게 절하고 자초라는 이름을 받았다. 자초로부터 그간의 경과를 전해 들은 안국군은 여부리를 불러들여 그 공을 치하하고 동궁 소관인 봉전 200경과 집, 또 황금 50일을 주었다. 그리고 진소양 왕이 개선에 돌아오면 벼슬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부리는 은혜에 감사하며 물러나오고 자초는 그대로 동궁에 머물렀다. 한편 술이 깬 공성거는 자기가 여부리의 계책에 속았음을 알고 발을 구르며 탄식했다. 그러다가 조나라 효송왕에게 왕손 이인이 달아났음을 알리는 표문을 올리고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했다. 왕손 이인이 진나라로 돌아온 후 소양왕은 더욱 맹렬히 조나라를 공격했다. 조왕은 다급한 나머지 위나라에 사신을 보내 원병을 청했다. 위나라 장수 신원년이 위왕에게 아랜다. 지난날 진소양 왕은 제민왕과 천하를 놓고 겨루면서 서로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제민왕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소양 왕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조나라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신을 보내어 진왕을 황제로 추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즉 허영심을 만족시켜 불행을 면하는 것입니다. 본래 조나라를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던 위왕은 장수 신원현의 계책을 따르기로 했다. 위나라 장수 신원현은 곧 조나라 한단성으로 가서 효송왕에게 진소양왕을 황제로 추대하라고 진언했다. 이 제안에 조나라 조정은 그야말로 의견이 분분했다. 평원군 조승 역시 어찌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자기 부중으로 돌아가서 그저 고민만 하고 있었다. 이 무렵 한단성에는 제나라 출신의 현자 노중년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12살 때 이미 변사인 전파와 토론을 벌여 굴복시킨 일이 있었다. 노중년은 명예나 벼슬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딱한 사정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조언을 해주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었다. 조나라에 왔다가 진나라 군사가 한단성을 포위하는 바람에 떠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던 노중년은 위나라 사신이 진왕을 황제로 추대하자고 제안했다는 말을 듣고 탄식을 금치 못했다. 그는 평원군 조승을 찾아가 신원년을 만나게 해달라고 청했다. 평원군의 주선으로 신원년을 만난 자리에서 노중년이 말한다. 위나라는 조나라를 도와주고 진왕에게 황제의 칭호를 주지 마시오. 신원년이 묻는다. 조나라를 어떻게 도우라는 말씀이십니까?
노중련이 말한다. 내가 장차 위나라와 연나라로 하여금 조나라를 돕도록 하겠소. 제나라와 초나라에서는 이미 조나라를 돕기로 작정했소. 신원년이 웃으며 말한다. 연나라에 대한 것은 모르겠으나 위나라 사람인 나도 하지 못하는 일을 선생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노중련이 말한다. 진앙이 황제 칭호를 쓰게 되면 그 위해가 얼마나 클는지 안다면 위나라에서도 조나라를 돕지 않을 수 없을 것이요. 신원년이 묻는다. 진앙이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위해가 있다는 것입니까? 노중련이 대답한다. 진나라는 지금까지 약한 나라는 힘으로 협박하고 속임수를 써서 무수한 생명을 죽였소. 그런데 만약 진앙에게 황제 칭호를 부여한다면 천하는 아마도 진나라 학정에 견디지 못할 것이요. 신원년은 묵묵대답인 채 생각에 잠겼다. 노중련이 계속해서 말한다. 진나라 왕이 황제 노릇을 하게 되는 날에는 맨 먼저 모든 나라 대신들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자에겐 가차없이 형벌을 내릴 것이고 대신 자기가 총애하는 자들을 그 자리에 앉힐 것이요. 그리고 이런저런 계략을 써서 모든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요. 그렇게 되면 위나라 왕이라고 해서 편히 살 것 같소. 아니, 장군 역시 지금의 벼슬자리에 앉아 있을 것 같소. 이에 신원년은 벌떡 일어나 노중련에게 제배하고 말한다. 선생이야말로 가히 천하의 현자이십니다. 지금 당장 돌아가서 선생의 말씀을 우리 왕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년은 그 다음 날로 조나라를 떠나 위나라로 돌아갔다. 위나라 사신이 자신을 황제로 추대하기 위해 교섭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진소양 왕은 한단성에 대한 공격을 늦춘 채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위나라 사신이 이를 매듭짓지 않고 돌아갔다는 것을 알고 탄식한다. 저 한단성 안에는 틀림없이 만만치 않은 인물이 있는 모양이다. 이런 때일수록 경솔이 서두르면 안 된다. 진앙은 군사들을 분수까지 후퇴시키고 장수 왕홀에게도 경솔이 공격하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를 주었다. 신원년이 위나라로 돌아간 뒤 평원군 조승은 지난날 조나라를 구원하러 오다가 어파 땅에 와서 머무른 채 있는 위나라 장수 진비에게 속히 도와달라고 청했다. 그러나 진비는 위왕의 분부가 없음을 이유로 그 청을 거절했다. 이에 평원군은 처남인 위나라의 신릉군 무기에게 위나라 왕의 마음을 움직여 조나라에 구원군을 보내도록 힘써보라고 편지를 썼다. 평원군의 편지를 받은 신릉군은 누차 위나라 알리왕에게 조나라에 구원군을 보내라고 간했다. 그러나 위왕은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에 신릉군은 빈객과 병사들을 시켜 왕을 설득하게 했다.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자 신릉군은 왕이 끝까지 허락하지 않는다면 자기 혼자라도 가서 진나라 군사와 싸우다 죽겠다고 결심했다. 신릉군은 곧 병거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혼자 보낼 수 없다면서 문객들이 따라 나서는데 그 수가 1천여 명에 달했다. 신릉군 무기는 그들을 거느리고 대량성 이문에 가서 후생에게 작별을 고했다. 후생이 신릉군에게 말한다. 이 몸은 이제 나이가 많아 대군을 따라 나서지 못하니 이 점 널리 헤아려 주십시오. 신릉군은 혹 좋은 계책이라도 들을까 해서 기다렸으나 후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신릉군은 인사를 하고 길을 재촉했다. 약 10리가량 갔을 때 신릉군이 속으로 생각한다. 나는 지금까지 후생을 극진한 예로 대해왔다. 내가 지금 조나라를 도우러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다를 바 없거늘 후생은 나를 위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무슨 곡절이 없고야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신릉군은 문객들에게 잠시 기다리라 이른 다음 후생을 만나기 위해 대량성으로 병거를 되돌렸다. 후생은 성문 밖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신릉군이 가까이 가자 후생이 말한다. 대군께서 틀림없이 되돌아오실 줄 알고 이렇게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릉군이 묻는다.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후생이 대답한다. 오늘날까지 대군으로부터 극진한 대우를 받아온 내가 대군께서 사지로 가시는데도 변변히 인사마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대군께서는 틀림없이 서운한 마음을 사귀지 못하고 도중에 말머리를 돌리시리라 믿었습니다. 신릉군이 후생에게 제배하고 묻는다.
사실 나는 선생한테서 버림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지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알아야겠기에 되돌아온 것입니다. 후생이 말한다. 대군께서는 어쩌자고 뾰족한 계책도 없이 진군과 대적하려 하십니까? 나 역시 그것이 무모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평온군에 대한 의리를 생각하니 혼자서 편히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부탁입니다. 좋은 계책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후생은 신릉군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두 물리친 다음 단둘이 마주 앉아 계책을 일러주었다. 그 계책은 다음과 같았다. 즉 위나라 알리왕이 총애하는 여의로 하여금 왕의 침소에 있는 병부를 훔쳐내게 하여 그것을 가지고 어파 땅에 가서 진비의 군사를 인계받아 거느리고 진군과 싸우라는 것이었다. 지난날 신릉군은 문객을 시켜 여희의 아버지를 살해한 자를 잡아 죽여 그 원수를 갚아준 일이 있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있던 여희는 대군의 청을 거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신릉군은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문객들에게 연락이 있을 때까지 계속 기다리라고 이른 다음 내궁으로 들어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내시 아는에게 귀옛말로 무엇인지를 부탁했다. 내시 아는은 곧 여희에게 신릉군의 청을 전했다. 여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신릉군은 내 원수를 갚아준 은인이니 그분의 청이라면 불 속에 들어가라 해도 사양할 수가 없소. 그날 밤 위왕이 술에 취해 잠들자 여희는 병부를 훔쳐냈다. 그리고 그것을 내시 아는을 통해 신릉군에게 전했다. 병부를 얻은 신릉군이 다시 가서 작별 인사를 하자 후생이 말한다. 대군께서 병부를 보였는데도 진비가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하여 소백정 노릇을 하고 있는 내 친구 주혜를 데리고 가십시오. 주혜는 천하장사이니 진비가 대군을 의심하여 복종하지 않으면 그를 시켜 죽여버리십시오. 이에 신릉군 무기는 후생과 같이 주혜의 집으로 갔다. 주혜는 그들의 방문 이유를 듣고 선뜻 응낙했다. 백정 노릇이나 하는 이 몸은 그동안 대군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할까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기회가 오니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생이 신릉군에게 말한다. 이 몸 역시 의리상 대군을 따라 났어야 마땅하지만 너무 늙어 그러지 못함이 한스럽습니다. 그 대신 죽은 넋이 되어 대군을 전송할까 합니다. 후생은 말을 마치는 순간 칼을 뽑아 자신의 목을 찔렀다. 신릉군이 깜짝 놀라 말에서 내렸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신릉군은 눈물을 흘리면서 후생의 가족들에게 황금을 주어 후이 장사 지내게 했다. 그리고 주혜와 함께 병거를 타고 북쪽으로 달렸다. 그로부터 3일이 지난 뒤에야 위왕은 침소에 있는 병부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았다. 없어진 병부를 찾아내기 위해 온 궁중이 발칵 뒤집혔다. 위왕은 아는에게 궁녀와 내시들을 일일이 치조하라고 엄명했다. 아는은 시치미를 뚝 떼고 궁녀와 내시들을 조사한다고 수선을 피웠다. 위왕은 문득 신릉군이 조나라를 도와야 한다고 누차 간한 것을 생각해냈다. 그래서 곧 신릉군 무기의 부중으로 사람을 보냈다. 얼마 후 심부름 갔던 자가 돌아와서 고한다. 4, 5일 전 조나라를 돕겠다면서 문객들을 거느리고 대량성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위나라 알리왕은 크게 노해 위경을 불러 신릉군을 추격하라고 명했다. 위경은 곧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신릉군을 잡기 위해 질풍같이 내달았다. 신릉군 무기는 어파에 도착하자 곧 장수 진비를 찾아갔다. 신릉군이 병부를 내보이며 말한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소. 대왕의 분부를 받고 장수 대신 내가 왔으니 장군은 속히 돌아가시오. 진비는 그동안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은 자신을 친서도 없이 병부만 보내어 불러들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 진비가 말한다. 군사들의 명부를 작성하여 함께 인계해 드릴 테니 대군께서는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신릉군 무기가 말한다. 조나라 한단성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데 그런 일로 어찌 며칠씩이나 지체하란 말이오. 진비가 말한다. 아무리 바빠도 밟아야 할 절차는 있는 법입니다. 나는 사람을 보내 대왕의 명령을 확인하기 전에는 군사들을 인계할 수 없습니다.
진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옆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주혜가 큰 소리로 꾸짖는다. 장군은 왕명을 거역할 생각이요. 그렇다면 장군은 역적이요. 진비가 소리친다. 너는 누군데 그런 말을 하느냐. 주혜는 그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번개같이 소매 속에서 철퇴를 꺼내어 진비를 향해 휘둘렀다. 무게가 40근이나 되는 그 철퇴를 맞은 진비는 머리가 산산조각으로 깨져 즉사했다. 실로 눈 깜짝할 사이의 일이었다. 진비가 쓰러지자 신릉군 무기는 주위에 있는 장수들에게 병부를 보여주며 큰 소리로 말한다. 나는 어명을 받고 진비 장군 대신 조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왔다. 그런데 진비 장군이 어명을 의심하고 거역하기에 죽였다. 삼군은 모두 안심하고 나의 명령에 따르라. 만약 명령을 거역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자가 있으면 엄히 다스리겠다. 그러자 군영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 무렵 신릉군을 뒤쫓아온 위경이 업파 땅에 도착했다. 그러나 진비 장군은 이미 숨을 거두었고 신릉군이 삼군을 접수했음을 안 위경은 위양에게 사람을 보내 사실대로 고하고 그냥 신릉군 휘하에 머물렀다. 신릉군 무기가 잔치를 베풀어 군사들을 배불리 먹인 다음 말한다. 군사들 중 아버지와 자식이 함께 복무하는 경우가 있으면 아버지 되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라. 형과 아우가 함께 복무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 형은 집으로 돌아가라. 또한 형제가 없는 독자도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병들었거나 상처를 입은 자는 의약을 베풀어 치료해 줄 테니 신고하라. 그러자 10만 병력 중에서 각기 자신의 형편을 고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가 10분의 2 정도가 되었다. 그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나니 정병 8만가량이 남았다. 이윽고 신릉군 무기는 그 8만 정병과 문객들을 거느리고 조나라로 향했다. 왕울이 이끄는 진나라 군사들은 예기치 않은 위나라 군사들의 등장에 당황하여 갈팡질팡했다. 그러자 위나라 군사들은 더욱 힘을 내어 진군과 싸웠다. 한편 평원군 조승은 위나라 구원군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즉시 군사를 거느린 채 성문을 열고 나가 진나라 군사를 협공했다. 이 싸움에서 진나라 왕수 왕홀은 절반가량의 군사를 잃고 본영에 있는 분수로 후퇴했다. 왕홀은 응원군을 부르고자 했으나 진소양 왕은 이미 사세가 기울었음을 알고 일단 회군하여 기회를 엿보기로 했다. 왕명이 떨어지자 진나라 군사들은 모두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군사 2만 명을 거느리고 있던 정한평은 위나라 군사들에게 포위되는 바람에 회군하는 본진과 합류하지 못하고 처졌다. 포로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 정한평은 위군에 투항했다. 한편 조나라를 돕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오다가 도중에서 멈추고 사세를 관망하던 초나라 장수 춘신군 황홀은 진나라 군사가 물러가고 조나라가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대로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다. 한나라 왕은 이 소식을 듣고는 즉시 군사를 일으켜 진군을 몰아내고 상당 땅 일대를 되찾았다. 이때가 바로 진소양왕 50년, 준하낭 58년이었다. 조나라 효성왕은 친히 성 밖에 나가 주연을 베풀고 위군을 위로했다. 그 자리에서 조왕이 신릉군에게 제배하고 말한다.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조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모두 대군 덕분이요. 평원군 조승도 신릉군에게 큰절을 했다. 신릉군은 잠옷 자랑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조왕과 평원군 조승이 성 안으로 돌아간 뒤 주혜가 신릉군 무기에게 말한다. 대군이 남에게 덕을 베풀었을지라도 그것을 지나치게 뽐내면 안 됩니다. 더구나 이번에는 왕명을 가장하고 장수 진비를 죽이고 구 군사를 강제로 빼앗아 조나라를 도왔습니다. 즉 조나라에는 도움을 주었지만 우리 위나라에 대해서는 죄를 저지른 셈입니다. 그런데도 대군은 남 앞에서 뽐내십니까? 이에 신릉군이 부끄러워하며 말한다. 그 말을 명심하여 앞으로는 조심하겠소. 그 후 신릉군은 조왕이 5송을 주려 하자 굳이 사양했다. 그러나 평원군까지 나서서 설득하는 바람에 결국 고을 하나를 받았다. 신릉군은 위나라에 대해서 크게 죄를 지었으므로 감히 돌아가지 못하고 대신 장수 위경에게 군사와 함께 병부를 주어 보내며 위왕에게 그간의 일을 상세히 보고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신lun군은 조나라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 그러자 위나라 신lun군 부중에 남아있던 빈객들도 모두 조나라로 와서 그 문화에 몸을 위탁했다. 조나라 효송왕은 노중련에게도 큰 고을을 봉했으나 그는 굳이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이에 조왕은 황금을 주려 했으나 노중련은 그것마저 사양하고 어디론가 호련히 떠나버렸다. 그 무렵 조나라에서는 처사 모공과 설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설공은 간장 장사를 하고 모공은 도박장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신lun군은 위나라에 있을 때부터 두 사람의 어진 이름을 들어 잘 알고 있었던 터였으므로 주애를 시켜 그들을 찾아보도록 했다. 그러나 모공과 설공은 몸을 숨기고 주애를 만나주지 않았다. 어느 날 신lun군은 모공이 마침 설공에게 가 있다는 말을 듣고 평복 차림으로 주애와 함께 그리로 갔다. 모공과 설공은 갑자기 들이닥친 신lun군을 피하지 못하고 통성명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날 네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술잔을 기울였다. 그 후로 신lun군 무기는 종종 두 사람을 찾아가 즐겼다. 이 소문을 듣고 평원군 조승이 자기 부인에게 말한다. 소문을 듣건대 요즘 처남이 도박장지기와 간장장수와 어울린다고 하오. 이는 신lun군의 명예에 관한 일이라 듣기가 심히 괴롭구려. 그 후 평원군 부인은 신lun군에게 그 말을 전했다. 신lun군이 탄식한다. 나는 평원군의 인품을 높이 평가하고 왕까지 속이고 조나라를 구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평원군은 많은 문객들을 거느리고 위험만 부릴 줄 알지 어진 사람을 보는 안목이 없군요. 나는 위나라에 있을 때부터 모공과 설공의 명성을 익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그 기회가 잘 닿지 않아 안타까워하다가 이제 겨우 친숙해졌으니 수건을 푼 셈이지요. 누님은 내 말을 섭섭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이는 평원군 자신이 어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조나라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신lun군은 그날로 휘하의 문객들에게 조나라를 떠날 준비를 하라고 분부했다. 그 소식을 들은 평원군은 깜짝 놀랐다. 평원군이 부인에게 묻는다. 내가 지금까지 처남에게 서운하게 한 일이 없는데 어째서 갑자기 조나라를 떠나려는 것일까? 부인은 혹 그 이유를 아시오. 부인이 신lun군에게 들은 대로 전하자 평원군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했다. 평원군은 즉시 수레를 타고 신lun군이 머물고 있는 관사로 갔다. 평원군 조승은 관을 벗고 신lun군 무기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그리고 공손하게 말한다. 전날 내가 아내에게 실없는 말을 한 듯하오. 부디 용서해 주오. 신lun군은 그제야 떠날 계획을 취소하고 그대로 조나라에 머물렀다. 이런 소문이 퍼지자 지금까지 평원군 문하에 있던 문객들의 대부분이 신lun군에게로 갔다. 뿐만 아니라 사방 여러 나라에서도 선비들이 찾아와 신lun군의 문객이 되었다. 신lun군 무기를 체포하러 간 위경으로부터 병부를 훔친 사람이 바로 신lun군이며 그가 이미 진비 장군까지 죽이고 조나라를 구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알리는 서신을 받은 위왕은 크게 노했다. 그래서 위나라에 남아있는 신lun군 일족을 모조리 잡아들이라고 명했다. 일이 뜻밖의 심각해지자 여의가 위왕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아랜다. 병부를 훔친 것은 바로 첩입니다. 신lun군에게는 아무 죄도 없으니 이 몸을 죽여주십시오. 위왕이 노하여 묻는다. 그것이 사실이냐? 여의가 대답한다. 지난날 신lun군은 첩의 아비를 죽인 범인을 찾아내 그 원수를 갚아주었습니다. 그 후 첩은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늘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신lun군이 조나라로 출가한 누님을 생각하여 밤잠을 설치면서 근심한다는 말을 듣고 첩이 병부를 훔쳐 신lun군에게 주고 진비의 군사를 인계받아 조나라를 도우라 했습니다. 위왕이 묻는다. 그렇다면 그 병부를 신lun군에게 전한 자는 누구냐? 넷이 아는입니다. 그러자 위왕은 좌우무사들에게 넷이 아는을 붙들어 오라고 분부했다. 잠시 후 아는이 붙들려 오자 위왕이 추상같이 묻는다. 내 어찌하여 신lun군에게 병부를 전달하였느냐? 아는이 시침을 뗀다. 소인은 병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옵니다. 여의가 넷이 아는을 보고 말한다. 지난날 내가 신lun군 부인께 갖다 드리라면서 준 목합이 있지 않소.
바로 그 목합 속에 병부가 들어있었다오. 아느는 여의가 말하는 뜻을 짐작하고 큰 소리로 울며 말한다. 소인은 단지 분부에 따랐을 따름이옵니다. 평소에도 목합을 보내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므로 그때도 다가를 보내시는 것으로 알았을 뿐 그 속에 병부가 들어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나이다. 소인은 정말 억울하옵니다. 여의가 흐느껴 울며 말한다. 모든 죄는 처백에 있나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은 벌하지 마옵소서. 위양은 내시 아는을 옥에 가두고 여의를 냉궁에 감금하게 한 다음 신lun군의 그 후 소식을 자세히 알아오도록 분부했다. 승패 여부를 확인한 다음 다시 조처를 취할 심산이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다. 신lun군의 소식을 탐지하기 위해 갔던 자와 장수 위경이 군사들을 이끌고 돌아왔다. 위경이 위양에게 아랜다. 신lun군은 진나라 군사들을 보기 좋게 무찌르고 조나라를 위기에서 구출했습니다. 그러나 신lun군은 자신의 죄가 큼을 알고 돌아오지 못한 채 조나라 한단성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위양은 크게 기뻐하며 여희와 내시 아는의 죄를 사면해 주었다. 냉궁에서 풀려나온 여희가 위양에게 말한다. 신lun군이야말로 이 나라의 보배입니다. 대왕께서는 곧 사자를 보내어 신lun군을 소환하시어 그 공을 높이 표창하옵소서. 그러나 위양이 고개를 저으며 말한다. 그 죄를 용서해 준 것만으로도 족하다. 지난날 신lun군의 소유였던 시급을 다시 돌려주고 전처럼 그의 부중 비용이나 대주면 그만이지 새삼스럽게 불러들일 건 없다. 진소양왕이 패잔병을 이끌고 돌아가자 태자 안국군은 왕손 자초를 대동하고 교회에 나가 영접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은 여부리의 공을 높이 치하했다. 이에 진왕은 궁으로 돌아가는 즉시 여부리에게 객경벼슬을 내리고 시급 1초노를 주었다. 그러나 위군에 항복한 정한평에 대해서는 크게 노하여 그 가족들을 잡아들여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렇게 되자 지난날 위나라에서 정한평과 함께 오고 또 그를 진왕에게 청구한 승상 범저의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다. 범저는 책임상 국문 밖으로 나가 석고대제를 했다. 100일 진왕 멸주. 정한평이 위나라 군사에게 항복했기 때문에 그를 청구한 진나라 승상 범저는 석고대제를 했다. 진소양 왕이 말한다. 정한평을 싸움터에 내보낸 것은 과인의 뜻이었으니 승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도다. 그리고 진왕은 곧 범저를 복직시켰다. 이런 왕의 관대한 처사에 대해 신하들 사이에는 의논이 분분했다. 즉 범저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진왕은 범저가 불안해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다시 영을 내린다. 죄는 정한평에게 있어 그 일족을 멸했으니 이후 다시 그 일에 대해 논하는 자가 있으면 참수하리라. 추상 같은 명이었다. 신하들 중 다시 그 일에 대해 말하는 자는 없었다. 그런데다가 진왕의 태도는 전보다 더욱 극진했으므로 범저는 몹시 송구스러웠다. 이런 때일수록 비위를 잘 맞추어 자기 지위를 확고해야 한다고 생각한 범저는 진왕에게 주나라를 무찔러 없애고 제왕의 칭호를 쓰라고 간했다. 이에 진왕은 곧 장당을 대장으로 삼아 먼저 한나라를 치게 했다. 한나라 양성을 얻어 주나라로 통하는 3,000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한편 위나라 신lun군 무기가 진군을 무찌르고 조나라를 구원했다는 말을 들은 초나라 고열왕은 춘신군 황홀이 아무 공도 세우지 못한 채 돌아오자 탄식한다. 신lun군만한 인물만 과인에게 있다면 진나라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에 춘신군 황홀은 무안하여 얼굴을 붉히며 조심스럽게 아랜다. 대왕께서는 지난날 회맹 때 맹주로 추대되셨으니 다음 기회에 모든 나라로 사신을 보내어 군사를 일으키게 한 다음 그들과 힘을 합쳐 진나라를 치시옵소서. 특히 주왕실을 내세워 치면 더욱 그 성과가 클 것이옵니다. 그 말을 옳게 여긴 초나라 고열왕은 곧 주나라로 사신을 보내 진나라를 치겠다고 고했다. 그때 준하낭은 진군이 한나라로 쳐들어가 삼천 땅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드디어 진나라가 주나라를 치기 위해 길을 여는 것으로 생각한 준하왕은 크게 근심했다. 그때 마침 초나라 사신이 와서 진나라를 치겠다고 하니 준하낭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가웠다.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준한왕은 초나라 사신의 청을 쾌락했다. 마침내 초나라는 조, 위, 한, 연, 제 5나라로 사람을 보내 일제히 군사를 일으키기로 합의를 보았다. 이 무렵 주나라는 이미 한나라와 조나라에 의해 두 조각이나 나급의 하남쪽에 있는 왕성 일대가 서주, 공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동주로 일컬어졌다. 서주는 서주공, 동주는 동주공에 의해 다스려졌는데 준한왕은 그때 동주에서 서주의 왕성으로 옮겨와 서주공에게 의탁하고 있었다. 초나라를 비롯한 6나라와 힘을 합해 진나라를 치기로 한 주나라의 형편은 참으로 딱했다. 서주공이 군사를 모았으나 모여든 자락은 5, 6천 명뿐이었다. 그런데다가 그들을 건사할 만한 비용도 그들에게 나눠줄 병거와 말도 없었다. 생각다 못해 서주공은 부유한 백성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군자금을 빌고 대신 국제권을 남발했다. 그렇게 하여 가까스로 군대로서의 면모를 갖춘 다음 서주공은 그 군사들을 이끌고 이골 땅에 가서 둔치고 6나라 군사들이 모이기를 기다렸다. 6나라 중 한나라는 진군과 싸우느라 군대를 보낼 여유가 없었고 조나라는 진나라에 대한 두려움이 미처 가시지 않아 망설이고 있었고 제나라는 진나라와 친한 사이였으므로 군사를 일으키지도 않았다. 따라서 연나라 장수 악강과 초나라 장수 경양만이 군사를 이끌고 이골 땅으로 와서 대세를 관망하고 있었다. 모든 나라가 일치단결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안 진소양 왕은 대장 장당에게 더욱 많은 군사를 보내며 한나라 양성 땅을 속히 함몰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는 한편 영규 군사에게 군사 10만 명을 따로 주어 함곡간을 굳게 지키도록 했다. 그 후 석 달이 지나도록 다른 나라 군사들이 오지 않자 연나라와 초나라 군사들은 각기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어쩔 수 없이 서주공도 군사를 이끌고 왕성으로 돌아갔다. 국제권을 산 서주의 부호들은 날마다 궁송으로 몰려가 돈을 갚으라고 아우성을 쳤다. 부끄럽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준한왕은 마침내 고대로 피신했다. 연나라와 초나라 군사가 각기 그들 나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은 진소양 왕은 즉시 영교와 장당에게 총공격을 명했다. 한나라 양성 땅을 함몰시킨 진군은 3,000길로 빠져나가 마침내 서주로 육박했다. 군사도 부족하고 군량도 없어 진군을 막기 어렵게 되자 준한왕은 삼진으로 달아나려 했다. 서주공이 준한왕을 말리며 진나라에 항복할 것을 권했다. 준한왕은 그 말을 들어 모든 신하와 아들과 조카들을 데리고 문왕묘와 무왕묘 앞에 가서 사흘 동안 크게 통곡한 후 친히 진나라에 가서 지도를 바쳤다. 그 지도엔 36성, 3만호가 기입되어 있었으니 이로써 서주는 진나라 소유가 되고 남은 것은 동주뿐이었다. 준한왕은 모든 신하와 자손들을 거느린 채 호송되었다. 그러자 진나라 장군 영규는 낙양성으로 들어가 새로이 경계를 정했다. 이윽고 진나라 함양성에 이른 준한왕은 진소양왕 앞에 나아가 국궁 제배한 다음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했다. 진왕은 준한왕에게 겨우 양성 땅을 봉한 후 천자의 왕호를 빼앗고 주공벼슬로 깎아내렸다. 그리하여 준한왕은 하루아침에 천자 위를 잃고 한낱 진나라 부용의 벼슬아치가 되고 말았다. 진왕의 분부로 서주공은 준한왕의 가신이 되고 동주공은 동주군이 되었다. 그 후 걸핏하면 주나라 진나라 사이를 끌려다니느라 건강을 해친 준한왕은 양성 땅에 부임한 지 채 한 달도 못 되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진왕이 장군 영규에게 명한다. 힘센 장정들을 데리고 주나라에 가서 구정을 운반해 오도록 하오. 구정이란 중국 9조와 천자를 상징하는 9개의 소치다. 진왕의 명을 받들고 주나라로 간 장군 영규는 곧 주나라 종묘와 사직단을 헐어버린 다음 제기와 구정을 큰 수레에 나누어 실었다. 구정을 운반하기 전날 밤 어디선가 난데없는 곡성이 들렸다. 백성들이 그 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 보니 바로 그 9개의 가마솥에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었다. 다음날 구정은 낙양성을 떠나 사수가의 배로 옮겨졌다. 구정을 실은 배가 사수의 중류쯤 갔을 때 솥 9개 중 1개가 저절로 날아서 강물에 빠졌다. 깜짝 놀란 장군 영규는 곧 사람을 물속으로 들여보내 찾게 했으나 솥은 온데간데가 없었다. 그때 저편에서 푸른 용 한 마리가 나타났다.
그 용은 비늘과 수염을 빳빳이 세운 채 눈을 부릅뜨고 솥을 찾으러 들어간 사람을 노려보았다. 그 사람은 크게 놀라 소리를 지르며 무리로 솟아올랐다. 그는 장군 영규에게 자기가 본 대로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러자 갑자기 큰 물결이 일기 시작했다. 배는 나뭇잎처럼 흔들렸으나 다행히 뒤집히지는 않고 무사히 사수를 건넜다. 그날 밤 장군 영규는 꿈에 주무왕을 보았다. 주무왕이 태묘에 높이 앉아 호령한다. 내 이놈 영규야, 너는 어찌하여 내 종묘를 헐고 귀중한 보물을 가져가느냐. 그러자 주무왕의 좌우무장들이 달려들어 장군 영규를 잡아 곤장 300대를 쳤다. 깨고 보니 꿈이었으나 영규는 전신이 아프고 특히 등골이 쑤셔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 다음 날부터 영규의 등에 등창이 났다. 시름시름 앓으면서 진나라 함양으로 돌아간 장군 영규는 진소양 왕에게 8개의 솥과 제기를 바치며 오는 도중에 겪은 일을 소상히 고했다. 중국 구주의 명칭을 새긴 솥 중 예주의 명칭이 새겨져 있는 솥이 없음을 알고 진왕이 탄식한다. 천하가 다 진나라에 속하게 되었는데 하필 예주를 상징하는 솥 하나가 과인을 따르지 않는구나. 어서 사람을 보내어 없어진 솥을 찾아오도록 해라. 그러자 영규가 간한다. 이미 아랜 바대로 그 솥은 푸른 용이 지키고 있는 신령스러운 물건이라 사람을 보내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진소양 왕은 거듭 탄식하고 마침내 솥 찾는 것을 단념했다. 그로부터 한 달이 못 되어 장군 영규는 등창으로 세상을 떠났다. 주나라에서 옮겨온 8개의 솥과 제기를 진나라 태묘에 진열한 다음 진소양 왕은 옛 도읍지인 옹주에 가서 하늘 상제께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천하 열국에 사신을 보내 각 군우는 입조하여 조공을 바치라 명했다. 만일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즉시 가서 정벌하리라 하니 맨 먼저 한나라 환해왕이 진소양왕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렸다. 뒤이어 제초연 조나라에서도 상국을 보내 조공을 바치고 축하했다. 오직 위나라에서만 아무 소식이 없었으므로 진왕은 하동수장 왕계에게 사람을 보내 곧 군사를 이끌고 가서 위나라를 치라 명했다. 일찍부터 돈을 받고 위나라와 내통하고 있던 왕계는 위나라에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에 크게 겁을 먹은 위나라 알리왕은 즉시 진나라로 사신을 보내 사죄하는 한편 태자증을 볼모로 보냈다. 이때부터 육국은 실상 진나라에 항복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때가 진소양왕 52년이었다. 그 후 하동수장 왕계가 일찍부터 위나라와 내통한 사실을 안 진소양 왕은 곧 왕계를 잡아올려 능지처참하게 했다. 이에 지난날 왕계를 재차 청거했던 승상범저는 더욱 불안했다. 어느 날 조회에 나온 진나라 소양왕은 말없이 한숨만 쉬었다. 승상범저가 아랜다. 대왕께서 조회에 나오시어 줄곧 한숨만 쉬시니 신등은 그 연유를 몰라 근심을 함께하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만일 신에게 잘못이 있다면 달게 그 처벌을 받겠나이다. 다시 한숨을 쉬고 나서 진왕이 말한다. 장차 할 일은 많은데 나라 안에 훌륭한 장수가 없어 근심하는 거요. 무왕군 백기는 죽고 정한평은 과인을 배반하고 위나라로 항복해 갔으니 말이요. 범저는 진왕이 자신을 책망하는 것만 같아 얼굴이 화끈했다. 무왕군 백기를 죽게 한 것도 자기고 정한평은 자신이 직접 청거했던 사람이다. 등에서 식은땀을 흘리던 그는 결국 아무 소리도 못하고 궁에서 물러나왔다. 이 당시 학식이 풍부하고 구변이 능한 채택이란 사람이 있었다. 연나라 출신인 그는 자기 재주만 믿고 수레를 타고 여러 나라로 유세하며 돌아다녔으나 그를 등용해주는 왕이 없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위나라 도읍 대량성에 이른 채택은 관상잘보기로 이름난 당거란 사람을 찾아갔다. 당거가 채택의 관상을 보고 말한다. 코는 벌레 같고 어깨는 목보다 높고 얼굴은 쭈글쭈글하고 눈썹은 찌그러졌고 다리는 안짱다리 구려. 내 듣건대 성인만은 관상으로도 알아볼 수 없다 하던데 선생 같은 분이 바로 성인인가 봅니다. 당거가 농담하는 것을 알고 채택이 말한다. 장차 내가 부귀할 상이란 것쯤은 알고 있는데 수명이 얼마나 될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 당거가 대답한다. 앞으로 43년간은 살 수 있겠소.
그러자 채택이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내 소원을 이루기엔 그만하면 충분하오. 채택은 그 후 한나라에도 가고 조나라에도 갔으나 역시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다. 채택이 다시 위나라로 향해 그 교회에 당도했을 때였다. 강도를 만나 노비마저 털린 그는 며칠을 굶고 나무 밑에 늘어져 쉬고 있었는데 때마침 관상장이 당거가 지나가다가 보고 말한다. 선생은 골상으로 보아 서쪽으로 가야 운이 트이는데 왜 여기서 이러고 계시오? 지금 진나라 승상 범저는 사람을 청거한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 난처한 처지에 놓여 있다 합니다. 이에 채택이 부시시 일어나며 말한다. 갈 길은 먼데 노비가 없어 이러고 있다오. 그러자 당거는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주었다. 마침내 진나라 함양성에 도착한 채택은 여관에 들어 주인에게 말한다. 머지않아 내가 진나라 승상이 되면 갚아줄 테니 좋은 쌀로 밥을 짓고 고기로 반찬을 해주게. 여관 주인이 깜짝 놀라 묻는다. 손님은 누구신데 감히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천하의 웅변가이며 지혜로운 선비 채택일세. 진왕이 나를 보기만 하면 반드시 지금 승상 자리에 있는 범저를 내쫓고 대신 내 허리에다 그 승상의 인을 걸어줄 걸세. 여관 주인은 채택을 미친 사람이라 생각하고 손님들에게 그의 말을 흉내내면서 비웃었다. 손님 중 승상 범저의 문객 한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즉시 승상 부중으로 가서 여관 주인에게서 들은 대로 고했다. 이에 크게 노한 범저는 여관으로 사람을 보내 채택을 잡아들이라고 분부했다. 그리하여 채택은 초라한 베옷에 다 떨어진 집신을 신은 채 승상부로 붙들려 갔다. 높은 자리에 버티고 앉아있던 범저는 채택이 들어가자 다짜고짜 소리를 지른다. 나를 몰아내고 장차 진나라 승상이 되겠다고 큰 소리 친 자가 바로 너냐. 꼿꼿이 선 채 채택이 대답한다. 그렇소. 무슨 말로 우리 대왕을 설득하여 나를 승상 자리에서 몰아내겠다는 거냐. 모름지기 성취한 자는 물러가야 하고 뒤에 오는 자는 나아가야 하는 법. 이제 대감은 물러가야 하오. 범저가 묻는다. 내가 물러서지 않는데 누가 나를 몰아낸단 말이냐. 채택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한다. 옛날 진나라 상왕, 초나라 오기, 올나라 문종은 비록 큰 공을 세웠으나 다 명대로 살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대감도 그들같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또한 소진과 지백은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그들 역시 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미천한 출신인 대감은 어쩌다 진왕의 눈에 들어 최고 지위인 승상의 자리에까지 올라 지난날 위나라에서 죽을 뻔했던 원수도 갚고 진왕에 대한 은혜도 충분히 갚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세와 이익을 탐하여 물러서지 않는다면 지난날 소진과 지백이 당한 불행을 이번엔 대감이 당할 것입니다. 그 불행을 미리 막으려면 승상의 인을 내놓고 진왕에게 어진 사람을 청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진왕은 더욱 대감을 존경할 것이며 대감은 막중한 책임을 벗게 됩니다. 한참 만에 승상 범저가 말한다. 과연 선생은 웅변가이며 지혜로운 선비구려. 내 어찌 그 말을 따르지 않으리오. 그리고 채택을 빈간에 유숙하게 한 다음 술과 음식을 보내 극진하게 대접했다. 다음 날 승상 범저는 궁에 들어가 진소양 왕에게 채택을 청거했다. 이에 진왕은 채택을 불러들여 여러 가지로 시험해 보았다. 채택의 대답은 그야말로 흐르는 물과 같아 막힘이 없었다. 진소양 왕은 그날로 채택에게 객경벼슬을 내렸다. 이에 범저는 병을 핑계로 진왕에게 승상의 인을 바쳤다. 진왕이 허락하지 않자 범저는 아예 자리에 눕고 말았다. 진왕은 어쩔 수 없이 범저 대신 채택을 승상으로 삼고 그에게 강송군이란 자코를 내렸다. 그 후 범저는 응땅에 가서 노후를 편안히 보냈다.